자, 이번에는 증시 셔터맨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부장님은 늘 각이 살아 계십니다. 자, 다 코스닥 지수가 1.64% 하락.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홍콩 증시가 며칠 쉬었다고는 하지만 5% 이상 급등했고 네. 대만도 IT 쪽의 국내와 비슷한 환경인데 2% 이상 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아쉬웠던 하루였습니다만 일단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좀 간략하게 드리면 미국의 이제 졸트 이게 이제 구인 건수거든요. 그쵸. 이게 1,005만 명. 그러니까 7월 대비 100만 건 가량 감소했기 때문에 10% 정도 가까이 감소하면서 이게 약간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노동시장 수요 감소 때문에 약간 좀 좋은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주의 또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5 정도 올릴 거로 생각했는데 뭐 0.25 정도만 올렸죠. 여기에 따라서 이 중앙은행의 피봇 기대가 사실 높아지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강하게 반등을 줬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40포인트 정도 오늘 아침 이제 갭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매수 그리고 선물 매도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기관은 코스피 매도, 선물 매수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 이틀간 급반등에 대한 뭐 경계감이 계속 지속되면서 갭 상승 출발 이후에 금융 투자 중심의 현물 매도세 강화가 되면서 지수의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요. 9시 30분 지나면서 외국인도 코스피 순매도 전환했는데 다만 코스피 200은 순매수가 유지됐습니다. 뭐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국인들 집중 매수 영향인데요. 오늘 되게 중요했었던 한 가지 지표가 변수가 있었습니다.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그 오늘 오전에 한국 시간 10시에 발표 예정이었던 뉴질랜드 기준금리입니다. 이게 이제 50bp 인상 여부가 되게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됐었는데 뭐 누가 그러시네요. 하다 뉴질랜드까지 지금 봐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왜 중요했냐면 그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 관련된 정상화를 추진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작년 8월에 0.25%인 기준금리를 25bp 3번 그리고 50bp를 4번 올리면서 현재 3.0%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상 금리가 3.5로 이제 50bp 올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뉴질랜드는 호주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았고요. 2분기 CPI가 그 전년비 7.3% 기록한 바 있는데 1분기는 6.9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호주가 6.1% 정도였으니까 호주가 25bp만 올렸기 때문에 이 뉴질랜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이 예상치가 50bp 인상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만약에 단행이 된다면 중앙은행의 매파 규조 완화에 따른 낙관론이 빠르게 좀 약해질 수 있다. 이 변수로 작용을 한 거예요. 참 부장님께서 네. 설명을 해주었다시피 뭐 우리가 뉴질랜드까지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진짜 각 나라 뭐 지수, 지표, 뭐 별의별 지표 다 찾아보잖아요. 시장에 영향 줄 만한 것들은. 맞아요. 그러다니까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듣다 보면 그야말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제일 열받는 게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거거든요. 어떤 거? 그러니까 다른 데 다 올랐는데 왜 우리만 떨어져? 그리고 시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거 같다가 이게 훅 미끄러지니까 그렇죠. 거기서 오는 박탈감이 좀 줬다 큰데 뺐네. 왜 이렇게 미끄러졌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아무튼 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어쨌든 영향을 좀 미쳤다 볼 수 있겠고요. 뭐 완전한 이것 때문에 빠졌다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오전에는 이 변수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10시를 지나면서 이제 외국인 코스피 200도 제한적 순매도로 전환됐고 선물이 6,600억 규모로 이제 매도 금액이 확대됐는데 역시 업종별로는 오전에 전기전자나 제조, 화학, 금융업종 중심으로 실적 우려가 선반영됐던 업종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요. 서비스업이나 비금속 광물, 운수장비, 음식료, 섬유유복 등 최근에 지수 대비 좀 아웃퍼폼했던 섹터가 오늘 약세를 두드러지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100, 2200 그 10선 이쪽도 이제 위협했던 시장이 또 10시 30분경 홍콩 증시가 이틀 만에 개장하면서 주요 지수 4%대 급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 뭐 국내도 2200선, 2220선 정도가 유지되는 듯 했지만은 사실은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차 코스피 상승폭도 축소가 됐고요. 코스닥도 1%대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펙 플러스 오늘 밤이죠. 강력한 그 감산 정책 가능성 그리고 장중에 러시아의 전술핵 위협 부각도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이 되는 영향이 보였고요. 오전 기준 외국인들은 선물을 11,000계약 정도 오전에 매도하면서 11시 10분을 지나면서 코스피도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대만 가권 지수가
2%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대조적이었고요. 오후 들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1조 3천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코스피 기준 6,100억대 매도를 했고요. 증시 하방 압력을 높였고 종목단에서는 자동차 섹터와 특히 인터넷 섹터 그러니까 네이버 이런 쪽에 낙폭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높였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IT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집중 매수가 들어왔고 반도체 투자 축소에 대한 바닥론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대규모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빅3가 모두 상승하면서 하락 종목 수가 많긴 했지만은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그나마 아주 어렵게 이제 반응을 했고요. 장 마감하면서 외국인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 1,500억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막판에 동시효과에 좀 다시 매수를 좀 늘렸다 볼 수 있겠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오늘 저녁 한국 시간으로 한 8시에서 10시 정도 사이에 이제 시간대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서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동향 확인해봤고요. 이제 우리 김영룡 팀장님 방금 전에 분위기 확 파악하셨죠? 네. 이게 큰일 날 뻔했어요. 말 한번 끊었다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말 끊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죄송하고요. 박근영 부장님은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역 네. 침범할 수 없는 아, 예. 네. 부장님 혼자 하셔도 돼요. 사실 이 시간은 아, 예전에 같이 하던 그때가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네, 네, 우리는 알겠습니다. 청중 모드로 시청자 모드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도록 하죠. 태양광부터 볼까요? 네, 우선 이제 태양광 쪽을 보는데 퍼스트 솔라가 뭐 미국 증시에서 급등을 보였지만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퍼스트 솔라 주가 흐름인데요. 뭐 썬파워라든지 퍼스트 솔라 대부분 좋은데 특히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는 물론 5년간 최고가를 뭐 미국 시장에서 경신했습니다. 시장 급락과 차별화되고 있고 IRA 뭐 법안에 따른 미국 태양광 시장 확대 그리고 생산 보조금에 대한 수혜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 사실 이제 미국 현지의 제조 기지를 보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증설하는 그러니까 캐펙스를 늘리는 섹터들의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그린 기업들 중심으로 차별화된 주가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 검증된 사례로 퍼스트 솔라가 얘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그 대규모 제조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캐펙스 증가도 확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오늘 동반 상승을 좀 냈다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대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 추세가 있는데 이 보여주시면은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최근에 태양광 전지 월별 수출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이 보면 뭐 6월, 7월, 8월, 9월 가면서 전체적인 금액도 계속적으로 우상향 그림이 보이고 있고요. 이 단가도 킬로그램당 단가 선을 보시면 노란색 선을 보시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금액도 좋아지고 단가도 좋아지는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태양광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직도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현재 1.7기가와트 수준인 미국 태양광 패널 생산량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조 4천억 투자하면서 텍사스나 조지아 등 후보지를 놓고 9기가와트급 신규 공장 설립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대부분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래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아직도 분석을 하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태양광 업종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바로 반도체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반도체 뭐 최근에 가장 이슈를 받고 있는 섹터잖아요. 그래서 왜 반도체가 가격도 빠지고 실적도 뭐 어닝보다 안 좋을 것 같다 그러고 4분기는 지금 현물 가격이 더 빠진다 그러고 있는데 왜 오를까? 수급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은 이 마이크론이 사실은 뭐 당긴 불씨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적도 당연히 가이던스 예상 이하로 발표가 됐는데 그 마이크론이 15% 정도 생산 증가를 5%로 줄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공정 전환만 해도 일반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비트콜수가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5% 정도 증가로 제한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 이게 캐펙스 감소로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낸드 3위 정도로 분류되고 있는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30% 생산 증가를 재료로 줄이자.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바로 30% 감산 들어간다 발표를 해버린 거죠. 네. 이게 사실은 도화선이 된 것 같은데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재고 때문입니다. 근데 좀 심각한 수준인데요. 실제 저희가 좀 서치를 해보니까 한국 업체들의 디램 재고가 10주 그리고 낸드 재고가 14주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 이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낸드 재고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공정 오염 사고 때문에 팔지 못한 물량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런데 현금 유동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다 보지만 키옥시아는 지금 이 정도 재고 수준에다가 상당히 좋지 않은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내년도 캐펙스를 올해 대비 30% 감소 발표까지 했고요. 캐펙스도 반도체 장비 기준 캐펙스는 50% 감소할 걸 발표했으니까 이게 이제 재고 소진의 속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업체들도 마이크론과 비슷한 수준의 캐펙스 감소가 될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수요가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낸드나 디램 가격은 더 4분기에 좋지 않을 걸로 보고는 있지만은 이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하락을 좀 크게 줄여줄 수 있다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주가가 계속 빠질 것이라는 뭐 우려가 아직은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실적이 또 적자로 돌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우려도 사실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적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아직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우스들에서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적자로 간다 이런 분석 자료를 낸 쪽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 바이콜을 뭐 리포트를 내면서 이제 결국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만 5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이례적으로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현대차증권에 따르면은 통상적으로 디램 장비 매출액이 급감한 시점부터 한 4분기 또는 5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디램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빠르면 디램 가격이 2023년 2분기 정도부터 디램 가격이 반등으로 성공할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을 냈는데 이 표를 보여주시면은 디램 평균 단가 QOQ 분기별 변화를 추이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현대차증권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내년 2분기 정도부터 ASP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반도체 관련된 섹터 애널들이 대부분 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가격이 좀 반등 나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다. 빨라도 이렇게 대부분 봤는데 이번에 재고 관련된 이슈, 그래서 이제 감산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소 좀 굉장히 좀 앞당겨진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럴 것인지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내년 2분기부터 현대차증권의 이야기를 따르면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서버 DDR5 수요가 또 본격화될 수 있다 분석하면서 가격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가격 인하 요구도 내년 1분기부터는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정말 그럴까 조금 이제 이거는 약간 좀 후행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년 2분기에 가격이 올라올까 이 부분 좀 봐야 되겠지만 다른 게 좀 있습니다. 그 다른 지금 도표 관련된 부분들이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실제 그 다음 도표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한화증권에서 나온 도표인데 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수급 개선은 대부분 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공장 가동률 조정과 캐펙스 감소고요. 두 번째 단계가 고객사 재고 소진이고 세 번째 단계가 신규 수요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교체 수요 발생 이렇게 세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는데 현 단계는 1단계에 진입한 것,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 조정과 캐펙스 감소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이클 산업인 디램 업종의 주가가 첫 번째 단계 공장 가동률 조정과 캐펙스 감소 단계에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 과거 경험상 그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표가 하나증권에서 나온 표인데 이건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이승우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또 좀 더 하시겠지만 아마 이런 연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 관련된 수급이 좀 들어온다 볼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어제 장 마치고 오후 늦게 그 주주가치 재고 TF, 그러니까 텍스포스 팀을 신설했다 이러면서 소액 주주를 염두에 두고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검토하면서 내부적으로 좀 약간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년 반도체 장비 투자 최대 80% 축소를 통보했다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소부장, 그러니까 그렇죠. 소재, 부품, 뭐 이렇게 장비 이런 쪽은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가운데 오늘 소부장들은 상당히 좀 안 좋게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도 코스닥 쪽에 소부장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낙폭이 좀 컸다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적으로 전년비 이 캐펙스가 축소되는 구간에서 밸류에이션 하단이 확인됐다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시그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도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영국 팹리스, 암 인수가 조금 사실은 안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뭐 아무도 모릅니다만 뉴스가 이제 오늘 나온 걸 봐서는 암 인수를 조금 뭐 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좀 많았다고 봅니다. 이게 인수 안 하고 그냥 그러면 협력 관계로 유지한다 뭐 이런 그것까지는 잘 보도가 모르겠어요. 있는데. 근데 실제로 뭐 M&A 관련해서는 뭐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뭐 인수하기 위해서 손정인 뭐 회장이 그때 왔다. 만났죠. 뭐 그렇다. 근데 오늘은 또 뭐 인수가 안 될 것 같다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실 인수 자체도 상당히 좀
좀 우려가 많아요. 인수한다는 게 좀 과연 좋은 거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 논란이 많지만 일단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인수하지 않는 쪽으로 좀 네.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필수 반도체 원료인 네온가스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되게 많이 수입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가 많았는데 이걸 또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게 오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나왔지만 그 중에서 반도체용 가스 제조 기업인 TEMC라는 회사가 있어요. TEMC 그리고 이제 포스코 협력하면서 네온을 국내에서 생산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포스코는 네온가스를 이미 이제 조금 하고 있다라고 이미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류가 됐는데요. 2024년도부터 이제 SK 하이닉스가 네온가스 전량을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약간 주목을 받았던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 회사가 뭐냐면 QS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QSI. 이 회사가 이제 약간 작은 회사긴 한데요. 이 QSI는 자유반도체 성장투자조합 지분 18.3%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반도체 성장투자조합이 이 TEMC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온가스 개발했던 이 회사의 지분을 13.37%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QSI가 장중에 좀 부각된 점도 있다고 오늘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것도 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SK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에서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이제 BPS와 주가 추이인데 이게 이제 이지스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를 좀 제가 갖고 와봤는데 이 노란 선이 주가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선이 보면은 BPS 주당 순자산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그 SK 하이닉스 주당 순자산과 주가 추이인데 대부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란지 선 주가가 이 파란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항상 그 다음에 쭉 따라 올라가는. 네. 예, 네. 그러니까 좀 중장기 시계로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좋은 매수 기회였다 볼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나 메모리 업황 악화로 영업 적자 전환 우려가 있었을 때 이때를 빼고 나면 대부분 다 BPS보다 주가가 항상 위에 있었죠. 그리고 BPS보다 주가가 싼 가격. 그러니까 뭐 PBR 한 배 이하, 뭐 0.5배 이렇게 내려가면 늘 이 중장기 시기에서는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를 줬었다는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지 좀 보는데요. 뭐 한 번에 올라가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조금 견조해지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역사적인 흐름에서 있었던 그 과거의 흐름이 지금은 좀 이렇게 때가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저기 이제 2000년대 지금 이때가 2008년 정도네요. 이때 좀 많이 훅 내려갔다가 회복을 했는데 지금 그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올라간 거는 밤사이에 뉴욕 시장에서 뭐 리비안 이런 종목들이 올라서인가요? 네, 뭐 리비안이 3분기 생산 대수가 7,368대 기록, 전분기 대비 67% 증가했다 발표했고 인도 수량도 6,584대, 전분기 대비 47% 증가하면서 전일 리비안이 13%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 같은 경우도 9월 전기차 4,691대 판매하면서 전년 197% 증가. 물론 이제 모수가 좀 작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아무튼 9월 달에 대부분 전기차 판매 수량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시장 출하 55만 5,580대 기록하면서 이 전기차 출하 대수가 3분기 14,709대 그리고 작년 3분기 4,515대 대비 3배 규모로 증가했다 보면서 시장에서 이제 포드라든지 GM 그다음에 리비안 같은 이 전기차 관련된 쪽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지난 7월에 이제 포드와 SK온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공식 출범하면서 이 연간 배터리셀 생산 능력이 총 129기가와트. 그러니까 2025년부터 27년까지 차례로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합작사 관련된 셀 공급 이게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셀 업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소재 업종들은 오히려 빠졌고요. 셀 3사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이 5%대 급등했고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이런 셀 업체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코스피 중심의 셀 업체들이 오늘은 좀 좋았고 소재 업종들은 그리고 장비 업종들은 오히려 2차 전지 쪽은 오늘 좀 좋지 못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2차 전지 이어서 뭐 자동차 얘기도 나왔으니 국내 자동차 업체들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도 있긴 한데 사실 우리한테 더 체감되는 건 IRA 이슈 때문에 네. 이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들을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주가 전망이나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사도 나오기도 하고 또 키움증권인가요? 뭐 리포트가 나왔는데 IRA 이 법안 이슈 때문에 현대기아 판매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 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찾아보니까 9월달 한 달만 보면 현대기아 전기차 판매가 MS가 7.4%로 미국 시장에서 2위를 이제 기록했죠. 전기차 판매가 2위입니다. 미국 테슬라 시장에서. 다음에 현대차입니까? 네, 네. 근데 테슬라가 얼마 정도 파느냐 봤더니 51.5%.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테슬라가 팔고 있고 현대기아가 전기차 판매가 7.4%. 미국 시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9월에 현대기아 아이오닉 5와 EV6 현기차 이제 미국 인센티브 비용은 업계 탑 수준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테슬라보다 더 인센티브가 낮다고 보면 재고도 좀 낮고 그다음에 현재 좀 잘 팔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현대기아의 미국의 EV 관련된 인센티브인데요. 이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이죠? EV6가 더 인센티브가 낮고요. 그다음에 아이오닉 5는 그 위에. 그다음에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 모델 S가 현대기아보다 인센티브가 더 높습니다. 이거는 할인율이 더 높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현대기아가 잘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월 그리고 8월 대비 이제 MOM 그 전 월빛 출고 감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력 반도체 8월 품질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시적인 생산 차질에 따른 결과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IRA 관련된 분석 언론 보도가 약간 오보일 수도 있다고 분석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빠진 게 약간 뭐 이건 좀 약간 좀 의외다. 오보인데 이렇게 분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促진시키려는 GM사 볼트 EV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인센티브가 대당 5,350불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이오닉 5하고 EV6 같은 경우는 $30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그만큼 작다는 거는 딜러들한테 돈을 안 주고도 시장에서 팔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결국은 IRA 혜택을 GM사가 보더라도 현대기아 인센티브 대비 대당 $1,200 이상 할인을 더해야 GM도 가격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면 사실은 IRA 법안을 그쪽에서 수혜를 본다 하더라도 현대기아가 지금 가격 경쟁력에서 나쁘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미국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9월달 들어서 인센티브가 더 빠졌습니다. 안 팔리기 시작하면 인센티브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9월 들어서 더 빠져요. 그리고 현대기아의 각각 3분기 인센티브는 전분기 대비 현대는 3분기가 전분기 대비 27%나 빠지고 있고 기아는 26% 하락하니까 2분기보다 인센티브가 더 많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이는 이 선이 산업평균 인센티브인데 이 부분보다도 현대기아가 훨씬 더 낮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격차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현대기아가 잘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진 건 다소 좀 뭐 이게 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제기하는 분석인데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보면 페드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자동차 시장 자체가 네. 오토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뭐 우리가 뭐 캡탈사에서 이제 좀 파이낸싱을 해서 이제 뭐 할부로 사거나 뭐 할부 금융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위축되면 뭐 여러 가지로 신차 수요에 영향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자동차 섹터가 뭐 마냥 뭐 이렇게 뭐 좋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국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분기별로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지 그리고 실제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는지도 좀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사실 좀 아쉬운 건 한 달 전부터 자동차, 특히 현대기아차 완성차에 대해서 IRA 관련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 너무나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나마 자동차주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수급 보면은 기관이 뭔가 기조적으로 샀던 게 뚝 끊어지고 좀 매도가 많아가지고 좀 약간 또 배신감이 듭니다. 네, 뭐 수급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현대차도 20만 원 넘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좀 빠지고 있는데 뭐 또 수급 쏠림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으로 워낙 쏠리다 보니까 다른 섹터가 더 어려워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도 이제 PB 생활 20년 넘게 해오면서도 현대 기아 쪽으로 수급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면 네. 다른 섹터가 안 됩니다. 빠지니까.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수급 쏠림이 더 이어질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연속성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유,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지난주 대비해서 10% 넘게 올랐어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오펙 플러스가 밤에 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뭐 WTI 같은 경우는 전일 한 86달러대 정도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사실 80달러대를 뭐 깨질 걸로 사실 봤지만은 이게 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하루 최대 200만 배럴의 감산도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좀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뭐 중앙에너비스 등등 그리고 한국 석유 같은 경우도 이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시각이 부각됐는데 정유 섹터는 이제 겨울로 다가오니까 여전히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리바운딩 그리고 과연 이제 미국이 이 전략 비축률을 많이 방출을 했는데 80달러대에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미국도 전략 방출률가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다시 채워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들은 결국 또 이제 인플레 관련된 이슈로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밤에 오펙 플러스의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각 이슈들도 계속 간밤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과 은행 쪽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뭐 이 시간 통해서 크레딧 스위스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어조차 말하기 좀 부담스럽긴 한데 실제로 시스템 리스크를 우리가 그러면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인 건가 좀 파악을 해주세요. 네, 결론적으로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시스템 리스크는 좀 너무 기우다라고 현재까지는 분석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은행 업종을 제가 오늘 가져왔지만 은행 업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 네. 이 전날 이제 크레딧 스위스 ADR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 부분이 12.2% 급등을 보였고 JP 모간도 4.68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15%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어제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거는 이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좀 너무 과했다라고 분석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은행 업종 오늘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면 이제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그렇죠. 뭐 리먼 사태나 이거 너무 오버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실적 악화가 분명히 됐습니다. 근데 이제 CEO도 교체됐고요. 그래서 주가 하락도 됐기 때문에 체질 변화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투자 매력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는데 시장은 뭐 크레딧 스위스의 체질 변화 요구와 그다음에 시스템 리스크는 사실은 뭐 별개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3개 정도로 우려가 이야기됩니다. 첫 번째 우려는 대규모 손실입니다. 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대규모 손실이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몇 년간 대형 금융 스캔들에 제일 이제 관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케고스 캐피탈의 파산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이것 때문에 지난 3분기에 걸쳐서 42억 달러 손실을 실제 기록을 했고요. 지난 20년 세전 이익이 37억 달러였기 때문에 최근에 3개 분기에 걸쳐서 42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으니까 우려스러운 거죠. 그 두 번째로 이제 우려의 근원이 대규모 유상증자 가능성 제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자산 유동화를 단행하더라도 추가적으로 40억 달러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 전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05억 달러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됩니다.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유상증자가 정부가 참여하는 국유화가 유일한 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려는 리먼 사태 대자뷰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의 자산 규모가 리먼이 최대 규모일 때와 거의 같다. 이게 이제 근거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CDS 프리미엄 경우에 연초 55bp 정도에 불과했던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이 최근에 당일에만 이틀 전에 당일에만 100bp 이상 급등하면서 350bp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일 CDS 프리미엄이 너무 올라가니까 네. 리먼 사태와 같이 이제 가파른 상승을 보인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비슷한 수준까지 CDS 프리미엄이 이제 급등했다. 이게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금융 위기로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우려가 좀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3개 정도로 근거를 들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높은 자본 비율입니다. 이게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자본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바질 3라고 이야기되는 이 부분이 규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 CET-1이라는 비율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주 자본 비율로 불립니다. 이게 10년간 은행들이 낮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이 해당 비율이 10%를 넘은 수준으로 굉장히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CSA,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의 CET-1 비율이 지난 6월 말 기준 13.5%. 이게 국제 표준 기준의 8%보다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스위스 당국의 규제 수준 10%도 이미 넘어서는 규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은 자본 비율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 금융사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최고 수준의 유동성 비율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LCR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뭐냐면 Liquidity Coverage Ratio라 해가지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자금 인출 사태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 해당 은행이 당국의 지원 없이 30일간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느냐 이걸 보는 건데 네. 이 크레딧 스위스의 LCR은 191%거든요.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요구 기준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요. 물론 또 다른 경쟁사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일까요? 한국은 지금 1분기 기준, 올해 1분기 기준 4대 은행, 국내 4대 은행의 평균 LCR은 93.4%니까 100이 안 되네요. 예, 거기에 비해서 크레딧 스위스는 2배 이상 높죠. 네. 그러니까 이 최고 수준의 유동성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커버리지 파이낸스 규모가 또 감량할 수준입니다. 지금 실제로 작년 1분기에 102억 달러 규모였던 레버리지 파이낸스가 올해 상반기 말 59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CET-1 자본 규모가 388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티어 1 자본이 553억 달러에 달하니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리스크 관리가 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되기 때문에 이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이슈가 이 금융 시스템적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시장에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분석도 해서 다소 좀 안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도 일단 너무 어렵고요.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네. 이 금융의 뭔가 생태계를 다 파악해야 되는 것 같아서 요거는 차차 저희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좀 공부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확인했었는데 오늘도 지금 주가가 오늘장 7% 넘게 하락했는데 그 인수한 게 그렇게 심각한 거냐에 대해서 오늘 증권가에서 일단 네이버 리포트가 쫙 나왔어요. 네네. 근데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긍정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기대를 확고하게 하기도 또 애매한 그런 네. 스탠스로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작성이 됐더라고요. 코멘트가.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도 빠졌고 오늘도 7% 넘게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 좀 깨진 것 같아요. 네. 빠지면서 수급 깨지니까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이 됐든 뭐 어쨌든 손절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네이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레버리지 뭐 신용이나 대출을 썼던 뭐 창구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플랫폼 관련된 이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이게 인수했던 포시마크 관련된 부분이 왜 그렇게 우려가 되냐 하면 인터넷 플랫폼들 가격 거품이 꺼지는 가운데 고가 인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됐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에루시아나 그다음에 나이키 등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명품 그들이 대부분 다 중고거래 금지 조항을 의무화하는 네. 이런 부분이 추진되고 있죠. 근데 이제 중고거래 시장 자체에 이 부분에 자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포시마크를 인수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경기가 안 좋으면 중고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게 뭐 살 돈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중고거래도 뭐고 명품 새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세 가지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성장성 회복인데 포시마크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매출 성장률이 10%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0년과 21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인수금액의 올해 PSR 그러니까 주가 매출액 비율인데 이게 뭐냐면 매출액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주당 매출액을 주가로 나눈 수치니까 좀 어렵습니다만 PSR을 많이 사용하죠. 이게 네. PSR 같은 경우는 국내 2차 전지도에 PSR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약 3.2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유사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PSR이 대부분 다 한 2배, 3배 정도 포진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포진되어 있죠. 그러니까 3.2배로 인수한 게 다소 좀 가격의 적정성 논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인당 구매액 증가가 필요한데 사실은 포시마크의 매출 성장은 액티브 바이어 이게 있고요. 인당 구매 금액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인당 구매 금액은 항상 평균 60에서 65달러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액티브 바이어 성장이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인당 구매액이 더 증가하든가 아니면은 광고 등 신사업 도입이 들어오든가
들어오면서 더 많이 증가해야 되는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2개년간의 성장세보다 훨씬 더 올해 상반기에 꺾이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시마크 인수 자체가 좀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네이버만 놓고 보면은 뭐 밸류에이션은 이제 역사적 뭐 밴드 하단까지 빠졌고 네. 비용 부담도 이제 자체적으로 봐서는 좀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매출 성장률이 확인이 될 때 그때 아마 조금 주가 부분은 좀 성장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서 다소 조금은 밸류에이션 부분은 많이 빠졌지만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급적인 이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테마주 성격의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가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했어요. 이거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지금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서 뭐 프놈펜에서 총회를 열었는데요.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입니다. 네. 동계면 겨울이잖아요. 눈이 와야 됩니다. 사우디가 눈이 오나요? 인공눈 뿌리겠네요. 눈이 온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네. 눈이 오는 계절이 있대요. 아 실제로 천연눈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네. 반가워서 모르는. 예,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을 만장일치로 이제 선정한 걸로 알려져서 네. 동계올림픽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사업이 이제 634조 이상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 인근에 뭐 미래 휴양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라 뭐 이 부분이 조금 뭐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동계올림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슨 그렇죠. 동계올림픽이라고 그랬더니 아무튼 만장일치로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뭐 그래서 뭐 한미 글로벌이나 뭐 세아베스텔 지주나 등등 뭐 네옴시티 관련주가 일부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는데 글쎄요, 뭐 이게 뭐 진정 관련이 있을까? 근데 지금 한미 글로벌은 관련이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을 했던 사례가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그런데 테마성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예. 또 이런 걸로 남의 나라 계절이 있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되는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근데 워낙에 작은 종목들의 급등락이 펼쳐지기 때문에 네.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주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